전설야당. 미모의 명기, 못생긴 후초 그 사이. 내성에는 관청과 관속의 집이 있고 평민들은 모두 외성에 모여 산다. 주몽 때 만든 성루는 허물어졌으나 성토가 남아있고 여염집들이 매우 많다. 큰 강을 낀 남쪽에는 해마다 봄과 여름이면 아낙네들이 말리는 빨래가 신민화되는 강변에 반짝거리고 빨래 방망이 소리에 갈매기와 오리가 놀라서 날아간다. 거리에는 집들이 즐비하고 시장에는 상가가 번화하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중환이 쓴 택리지에 따르면 평양의 배송은 강가에 있는 마을 중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백리에 달하는 넓은 들과 장사배가 드나들 수 있는 큰 강물이 있는 까닭입니다. 조선 말역 그 외성에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옥경준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외아들 옥경준에게 미모 뛰어난 며느리를 일찍 짝지어 주었습니다. 며느리 조씨는 미인이며 마음이 어질고 정숙한 요조숙녀였기에 시부모의 사랑을 받았으나 어찌된 일인지 정작 남편으로부터는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부모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후에는 남편의 방탕한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옥경준은 허구한 날 술집 여자들과 어울리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보름이 지나도록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이 참다 못해 어느 날 남편에게 주색을 멀리하고 집안일을 보살피라고 간곡히 권유하자 옥경준은 벌컥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게 그런 말을 하려거든. 우리는 저승에 가서나 만나는 게 좋겠소. 말을 마친 옥경준은 소매를 떨치고 집을 나간 후 반년이 넘도록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생과부가 된 조씨 부인은 우라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옥경준은 집으로 돌아와 친척과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때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의분을 참지 못해 분개하여 말했습니다. 자네 부인은 용모 아름다운 현모양처였거늘 자네는 어찌하여 그런 부인을 마다하고 더럽고 저속한 술집 계집들과 어울려 지낸단 말인가. 나는 도무지 자네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네. 그에 대해 옥경준은 즉각 답했습니다. 자네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만 내게는 나만의 취향이 있다네. 이른바 덕행이는 여염집 부녀들은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 같아서 데리고 놀 맛이 없다네. 그에 비해 술집 여인들은 갖가지 애교가 많아서 같이 노는 재미가 느껴져 좋지. 그러니 자네는 그리 알고 두 번 다시 내 행동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말게. 친구는 자신의 충고가 무시당하자 주변 사람들에게 옥경준의 나쁜 성격을 널리 알리면서 누구든지 딸을 주게 되면 인생을 망치게 될 것이라고 소문냈습니다. 그런 탓에 옥경준이 재취를 얻으려 했으나 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에 옥경준은 평양 부중으로 사람을 보내 큰 돈을 주고 어여쁜 기생을 데려오게 해서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못 놀 것 같더냐. 옥경준은 얼굴 반반한 기생첩에 치마폭에 쌓여 몇 달을 집안에서만 지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염증을 느끼더니 밖으로 나가 술집 계집들과 놀았습니다. 질투가 심한 기생첩은 그런 옥경준에게 투정을 부렸고 옥경준은 험하게 소화됐습니다. 돈 받고 팔려온 주제에 무슨 잔소리야. 그러면서 발길질하자 기생첩은 상심하여 화병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이 일이 평양 전체에 소문나면서 이후 옥경준에게 딸을 주려는 사람은 물론 첩이 되려는 기생조차 일절 없었습니다. 옥경준은 중매쟁이를 내세워 적당한 색시를 구하려 했으나 모두가 외면할 때 이웃 동네에 사는 선우 씨 집 딸이 과부가 되어 친정에 돌아와 있다가 자원하고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염려하며 말렸지만 선우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옥경준은 처음에 자원자가 있다는 말에 반색했다가 인물이 형편없는 30대 중반 과부라는 말에 실망했습니다. 그렇지만 하인들이 틈틈이 재물을 훔치는 등 집안이 엉망이었기에 살림꾼을 들여놓는다는 심정으로 혼례를 감행했습니다. 어허, 술에 힘이 필요하구나.
첫날 밤을 치르기 전에 옥경주는 술을 마셨습니다. 신부 얼굴을 보니 맨정신으로는 성욕이 일어나지 않은 까닭입니다. 가까스로 첫날 밤 고사를 성공한 옥경주는 최소한의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며 단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집을 나가서 술집 여자들과 어울려 놀다가 한 달 만에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선우 씨는 불평하지 않고 남편을 정성스레 대했습니다. 옥경주는 조금 의아해하며 다시 집을 나가 술집에서 놀다가 며칠 만에 돌아오기를 반복했고 선우 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우 씨는 남편의 외도를 신경 쓰지 않고 집안일을 돌보면서 생산에 몰두했습니다. 여름에는 목화 농사와 양잠을 하고 겨울에는 실을 뽑아 옷감을 만들어 시장에 팔았고 그 돈으로 밭을 사서 과수원을 만드는 등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옥경주는 모처럼 한이불에 들어갔을 때 아내에게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조금도 질투하거나 불평하지 않으니 참으로 장하오. 집안 살림을 잘 꾸리는 것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자신의 바람길을 용인해 주는 것에 대한 감동의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선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남편이 밤낮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죽었기에 한이 됐습니다. 남자는 종종 바깥바람을 쏘여야 세상 물정을 알게 되고 마음도 트이는 법이지요. 저는 괜찮으니 집안 걱정을 조금도 하지 마시고 마음껏 놀다 오세요. 아내가 이리 말하자 옥경주는 더욱 활개를 치며 놀았으나 서너 달쯤 지나서 무식한 술집 여자들에게 실증을 느꼈습니다. 하여 두쟁이 노파를 찾아가 어느 정도 학식이 있고 가무에 능한 미녀 명기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두쟁이는 평양 남쪽 기슭탁전골 백노파 집에 절세 미녀 명기가 있다면서 말을 흐렸습니다. 자, 이 돈을 받고 내게 소개시켜 주시구려. 구미가 당긴 옥경주는 목돈을 두쟁이의 손에 쥐어주며 소개를 부탁했습니다. 두쟁이는 입을 함지 방만하게 벌리며 좋아했고 두 사람은 그 길로 백노파 집을 향했고 옥경주는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윽한 묵향과 기품 있는 실내 장식에 입을 벌리며 감탄했습니다. 주인되는 백노파는 두쟁이로부터 말을 전해 듣고는 옥경준을 바라보며 알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막내 소월은 지금 노름에 불려가고 없으니 먼저 소화와 노시지요. 백노파의 권유에 옥경준이 고개를 끄덕이자 소화가 나타났는데 미모가 뛰어남은 물론 행동 거지에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한 명기의 품격에 옥경준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바라보다 뭔가 각오한 듯 말했습니다. 미인 중에 미인이구려.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집을 결코 떠나지 않겠소. 그날 옥경준은 소화가 따라주는 감옥노를 마시며 천상의 행복을 즐겼고 많이 취하자 소화방에서 함께 잠잤습니다. 옥경준은 소화를 껴안으면서 한평생 떨어지지 말자고 말하는 등 홀딱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옥경준이 눈을 뜨고 계집 하인이 가져온 인삼차를 마실 때 백노파가 와서 화대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값이 예상보다 컸습니다. 진짜 명기는 값이 다르구나. 옥경준은 편지를 쓰고 인장을 찍어주면서 자기 집에 가서 받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소월이 와서 옥경준에게 인사했는데 소화와는 분위기가 다른 미모의 청초한 명기였습니다. 소화가 장미라면 소월은 백합이었습니다. 옥경준은 둘째 날 소월의 악기 연주를 듣고 함께 자면서 두 사람 모두 차지하고 싶다는 욕망을 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백노파가 들어와 청구한 소월의 화대를 보고 옥경준은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비싸게 치른 소화보다 5배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옥경준은 감히 물어보지 못하고 전날처럼 편지를 써주며 이후 날마다 두 여인과 논의롭습니다. 백노파는 한 달에 한 번씩 거액의 생활비를 청구했고 그때마다 옥경준은 편지를 써주어 처리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2년이 흘렀으며 소아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즈음 자금 결제용 편지를 보내면 비녀나 가락지 같은 금은 패물로 대신하더니 다음 달에는 옥감과 소화로 대신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옥경준이 하인을 불러서 물어보니 하인은 품에서 책 한 권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그동안의 지출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란 말이냐? 놀란 옥경준이 묻자 하인은 눈을 한번 껌뻑하고는 노는 물론 집까지 팔아서 남은 재산이 없다고 답한 후 떠나버렸습니다. 그달 말 백노파가 옥경준에게 받은 청구서를 그의 집으로 보냈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노파는 태도를 바꿔 옥경준에게 돈을 구해오라며 내쫓았습니다. 졸지에 쫓겨난 옥경준이 자기 집으로 가보니 다른 사람 문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 살던 사람은 어디로 갔소? 옥경준이 물었으나 모두 선우 씨의 행적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충격받은 옥경준은 처갓집을 찾아갔지만 그곳에서 도리어 딸을 내놓으라는 아우성을 듣고 허겁지겁 달아났습니다. 할 수 없이 백노파 집으로 돌아가니 대문이 잠긴 채 집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갈되었게 된 옥경준은 평양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거지로 전락했습니다. 편하게 살아온 방탕아의 걸식 생활은 그야말로 참담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베푼 적 없는 삶이었던지라 동량조차 쉽지 않았고 다 떨어진 무명 옷으로 추위를 견디며 2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기와집 안으로 들어가 구걸하다가 그 집 하인에게 밥주걱으로 뺨을 얻어맞았습니다. 집 밖으로 내몰린 옥경준은 은근히 화가 난 나머지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굶어 죽느니 도둑질하여 배부르게 먹어나 보고 죽자. 그날 밤 옥경준은 담을 넘어 그 집 부엌으로 가서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선반 위에 있는 옹배기를 실수로 건드려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에 하인들이 달려와 침입자를 붙잡은 다음 마당에서 훔신 때렸습니다. 하인 한 명이 지필묵을 가져다 주면서 도둑질 자백서를 쓰라고 하기에 옥경준은 마지못해 썼습니다. 옥경준은 곳간에 갇혔고 이튿날 마당으로 끌려가 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복간이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귀에 익어 눈을 들어보니 일찍이 자기 집 살림을 맡아보던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내 선우 씨가 옷을 잘 차려 입은 채 앉아있고 그 양편에는 한때 사랑했던 기생 소아와 소월이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이내 현실임을 깨달은 옥경준이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을 때 선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날에 내가 당신의 방탕한 짓을 말렸다면 전번 아내들처럼 당신 손에 맞아 죽었을 테지요. 하여 생각다 못해 따로 살 방침을 세웠는데 당신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소중한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 신세로 살다가 도둑질까지 하다니 이게 무슨 망신인가요? 그러면서 선우 씨는 자신이 살아온 내력을 설명해 줬습니다. 옥경준이 허랑방탕한 짓을 일삼는 동안 송내로 이사하여 직접 공장을 차려 여러 직공과 함께 부지런히 일해 큰 돈을 벌었는데 이 재산은 옥경준과 아무 관련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늙어 죽을 때까지 돈에 일절 손을 대지 않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는다면 이 집에 살게 해주겠노라 말했습니다. 2가지 조건을 들은 옥경준은 크게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선우 씨에게 복종하겠다는 서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집에서 아내와 2 첩을 데리고 집에서만 지내며 살았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여장부 선우 씨 덕분이니 선우 씨는 남편의 행실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전 재산이 사라지리라 우려하여 남모를 계획을 짰습니다. 술집마저 실증나면 뚜쟁이를 찾아가겠지. 이렇게 판단한 선우 씨는 두쟁이에게 돈을 주고 백노파를 소개하게끔 했으며 한양에서 미녀기생 2를 사다가 백노파로 하여금 옥경준을 사로잡아 돈을 빼앗도록 했습니다.
그 돈은 백로파의 손을 거쳐서 도로 선우 씨에게로 돌아왔으며 옥경준이 걸식하는 내내 항상 사람을 시켜 은근히 도와주었고 하인의 밥주걱 사건도 분노를 유발해 도둑질하게 만들려는 의도된 일이었습니다. 요컨대 선우 씨는 절박한간한 체험만이 해결책이라고 판단했기에 옥경준이 빈털터리가 되어 고생하게끔 작전을 세우고 실행한 것입니다. 아내로서 질투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아이가 없었기에 선우 씨는 대범하게 기생첩이 낳은 자식까지 품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종 황제 치하인 대한제국 마렵에 있었던 일이라고 전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